하는 그런 정상 궤도로 발사할 때는 이렇게 날아가기 때문에 네. 이게 돌면서 날아가지만 이 원뿌리형으로 생긴 부분이 균등하게 압력을 받지 못하고 불균등하게 압력을 받기 때문에 이 대기권 재진입이 더 힘듭니다. 둘째로 이렇게 고각 발사할 때는 초반에 이걸 높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때 에너지를 많이 써서 연료를 많이 써서 내려갈 때 속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네. 할 때 속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원뿌리형으로 생긴 것이 이 불균등한 진입 그리고 더 빠른 진입 두 가지를 확실하게 똑같은 조건에서 대기권 재진입을 했을 때 안 타고 남아야 되는 그거를 정말 하고 나면 진정으로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에 핵을 장착해서 북한이 협박하듯이 미국을 때릴 수 있다라는 거에 어떻게 보면 활용점정이 되는데 그 네. 활용점정을 실험했을 수 있다. 또 하나는 얼마 전 다 기억하시겠지만 유엔 안보리 2375 대북 새로운 제재안 만장일치로 통과됐는데 여기에 대한 무력 시위를 했을 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분석이 됩니다. 네, 현재 상황 보도본부 연결해서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선호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세요. 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아침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동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의 종류와 사거리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미 당국이 분석 중입니다. 합참은 또 우리 군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동시에 동해상으로 현무투 실사격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번 훈련이 동해상 실사격 훈련이었지만 북한의 도발 원점인 순안 비행장까지 거리를 고려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미국 NBC 방송은 북한에서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의 움직임이 포착됐다며 북한이 48시간 이내에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9일에도 평양 순안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동쪽 방향으로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당시 비행거리는 2,700km로 추정됐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아침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동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세부 사항은 한미 당국이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소식 나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TV조선 지선호입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발사 3분 뒤인 오전 7시에 이 대국민 경보 시스템인 J-알럿을 긴급 발령했다고 하고요. 또 아베 총리도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합참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 미사일이 최대 고도 770여 킬로미터에 비행거리 3,700여 킬로미터를 날아갔다고 첫 번째 소식 전해왔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 또 보도본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태영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일본 NHK는 북한이 오늘 오전 일본 동북 지역 방향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긴급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오늘 오전 6시 57분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일본 홋카이도 지방에서 태평양으로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일본 정부는 북한 미사일이 지난 29일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일본 상공위를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발사 3분 뒤인 오전 7시 대국민 경보 시스템인 J-알럿을 긴급 발령하고 일본 홋카이도, 후쿠시마, 군마현, 나가노현 등 12개 지역 주민들에게 건물 또는 지하에 긴급 대피하라고 경보했습니다. 북한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오전 7시 6분쯤 홋카이도 지방을 통과해 태평양에 낙하했습니다. 북한이 쏜 미사일은 홋카이도 상공을 통과해 일본 에리모미사키 동쪽 2,000km 지점에 낙하했다고 일본 정부는 발표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했지만 자위대 요격 시스템에 의한 파괴 조치는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JR 동일본 측은 일본 정부의 J-알럿 경보에 따라 안전 확인을 위해 아키다역, 호쿠리쿠 등 동북지역 신칸센 노선을 오전 7시부터 7시 9분까지 운행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도쿄 하네다 공항은 미사일 발사로 인해 공항을 이착륙하는 비행기의 운항에는 지장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TV조선 이태영입니다. 네. 자, 북한이 이 평화로워야 할 주말 새벽에 아침에 또 미사일을 쐈습니다. 자, 신 교수님, 이게 그 유엔 제재안이 통과를 하고 나서 끄떡없습니다, 북한이. 북한이 이미 예고를 했죠. 네. 아태 평화위원회에서 어제 성명이 나왔는데
유엔 제재는 불법적인 것이고 거기에 예, 대한 예. 대응 조치를 계속해서 해나갈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기술적인 진전이 있었네요, 벌써. 그래서 지난번에 550km 고도에 2,700km 날아간 거로 돼 있는데 지금 3,700km라면 괌보다도 더 날아간 겁니다. 예, 예. 따라서 화성 12형이 실제로 한 5,000km 가까이 날아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평가했는데 네.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러한 북한의 도발은 사실 이제 악순환 궤도로 계속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뭐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제재를 강화하고 북한은 그것을 갖다가 자기들의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도발로 가서 이제 뭐 새로운 결의가 나왔는데 또 다른 결의가 나오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는 뭐 아무래도 기존 조치, 안보리 결의 2375가 잘 이행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되고 이러한 북한의 도발이 전국적으로 북한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갖다가 국제 공조를 통해서 알리는 노력이 보다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정확하게 뭐 발표가 나와야겠지만 지금 저 사정거리가 3,700km 날아간 발사 거리가 저 정도면은 지금 어떤 기종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화성 12형일 겁니다. 화성 12형. 14형은 뭐 이미 한 6,000km 이상 날아가는 능력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14형을 이번에 실험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예, 예. 북한으로서는 괌 포위 사격이라고 이미 공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자세한 발표는 안 났지만 기술적으로 지난번에 그 8월 29일 발사했을 때는 재진입에 실패한 것으로 저희가 보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종말 단계에서 세 개로 나뉘어서 타버렸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을 잘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네. 지금 군사기술적으로는요. 거리를 더 멀리 내보내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 신 교수 말씀대로 이미 6천 이상을 날려왔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제 아까 장 기자 설명하신 대로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느냐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세 가닥으로 파편이 나눴다. 지난번의 경우는 그랬는데 네. 그래서 재진입 기술이 완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추정됐는데 이번에 그거가 완전하게 재진입이 된 것으로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이제는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완성됐다. 네, 네. 이렇게 간주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신 교수님, 그러면 오늘 그 지금 또 그 정부의 발표를 보면 북한 미사일 발사와 동시에 우리 군에서 동해안을 향해서 현무 2 네. 사격 실사격 훈련했다고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그 실사격 훈련 시점하고 그리고 이 기종에 대해서 좀 의미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북한 도발은 예견되었던 거고 어제 앞서 보도 나온 것처럼 MBC에서도 북한 이동식 발사대 이상한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현무2가 뭐 250km 그러니까 우리가 평양 순안공항까지의 거리를 사격해서 거리 계산해서 이렇게 발사 실험한 건데요. 네. 우리 자체 탄도미사일 능력이 정확하고 능력을 있습니다. 다만 말씀 계속 드리는 것처럼 재래식 탄두의 한계라는 점이 있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단호한 조치를 보임에 있어서 네.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을 즉각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근데 이제 네. 군사기술적으로는 뭐 그렇지만 이제 그 유엔 제재 결의가 나왔는데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거는 이 유엔 제재 결의를 북한이 우습게 한 거죠. 근데 실제로 유엔 제재 결의안이 나오자마자 국내외적으로 야,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이렇게 실망의 목소리들이 많았거든요. 네.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네.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겠느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중국의 동의, 러시아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양보했다. 그러나 미국이 독자적으로는 계속 하겠다. 뭐 이렇게 큰 소리는 계속 치고 있지만 그러나 북한이 보기에는 그 정도로 우리가 굴복할 줄 아냐. 네. 이렇게 이제 맞으면은 제대로 다시 한번 뭘 보여준 거예요. 그 점에서 이번 이 미사일은 미국을 향한 또 유엔을 향한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일본과 우리를 향한 이런 그 외교 시위적 성격이 확실히 있는 그런 실험의 성격이 있습니다. 네. 거꾸로 보면은 이번에 유엔 제재가 어떻게 보면 북한에는 굉장히 좀 아팠다라고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북한이 유엔 제재에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과거에도 뭐 성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강하게 반발을 하기는 했었지만 유엔 제재가 있었던 이후에 바로 이렇게 도발을 하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어떤 유엔 제재 자체가
북한에 미치는 어떤 경제적인 어떤 영향이 크다라고 지금 본 것 같고요. 사실 이번에 어떤 유엔 제재에 더해서 미국에서 뭐 중국의 어떤 상업은행이나 이런 국유 은행들을 제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중국에서도 이것에 연쇄적으로 반응을 해서 4개의 국책은행, 뭐 농협은행이나 이런 은행에 있는 어떤 계좌나 이런 것들을 북한의 어떤 그 외교관이나 이런 계좌를 전부 다 빼달라라고 지금 네. 요청을 그런 한 예, 상황이기 예. 때문에 아마 어떤 북한에서도 해외에 있는 계좌 동결이라든지 해외에 어떤 물류가 수출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결된다라는 점에 있어서 북한 내에 어떤 경제적인 미치는 어떤 타격이 크다라고 보고, 아마 이 부분에 어떤 대북 제재가 굉장히 북한으로서 뼈 아파서 네. 조금 신속하게 반응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럼 그런 강경책에 생각이 대해서 또 다른 강경책으로 반응을 했다 이런 말씀인 거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의 제재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의 그렇죠. 추가적인 제재도 꼼짝하지 않는다. 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 방금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 엊그저께 12곳에 중국 제일 큰 은행 12개를 총망라했어요. 미국이. 네. 예, 예. 그 전에 트럼프가 유엔 제재 결의안에 대해서 이건 아주 작은 스텝이다. 나도 빅딜, 대수롭지 않다. 불만을 표시했어요. 너무 약하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나온 의회에서 미국 정부에 요청했던 게 중국의 가장 큰 은행, 농업은행 등 12개 은행을 직접 제재한다.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저렇게 미국에서 중국의 은행 12곳의 거래를 달러 교환하는 이 시스템에서 퇴출시키는 정도의 강하게 압박을 하면 네. 저 중국 은행들 12개가 몇 년에 파산할 수도 있다. 이런 정도의 압박을 시작을 했거든요. 물론 의회가 정부에 요청해서 검토에 들어간 단계지만 중국이 이건 굉장히 아파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이 국제사회가 중국한테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건 원유를 잠가라. 원유를 잠가라는 얘기가 일관되게 가고 있는데 그 카드까지도 써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는 미국의 강력한 압박이 시작됐고 네. 그렇다면 북한의 관점에서는 우리 중국이 날 지켜주고 내가 중국한테 막 생떼를 쓰고 있어서 중국도 골치 아파하니까 함부로 제재를 원유를 잠그는 그런 최악의 제재는 안 할 줄 알았는데 나한테 시간이 별로 없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네네. 그렇다면 미국을 더 압박해서 빨리 미국과 1대1 담판을 하지 않으면 나한테 시간이 이제 부족하다라고 하는 초조함의 표현일 수도 있다. 초조함의 표현일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이 북한 입장에서 굉장히 아픈 거라고 하면 저걸 도발을 더 해서 더 아프게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번 유엔 제재 결의안의 수위가 낮아지는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 정도 도발로 중국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네. 또 러시아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미국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유엔 제재 결의는 더 이상 수위가 높아질 수 없다라고 네. 하는 거를 확신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공은 다시 미국과 중국한테 온 셈이죠. 자, 유엔 제재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실은 그 유엔 제재 결의안은 지금까지의 어떤 제재보다도 강도가 높았던 겁니다. 에도 불구하고 보란 듯이 다시 저 장거리 미사일을 지금 쏜 거 아닙니까? 네. 자,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나 중국이 추가 제재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완전히 종이호랑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추가 조치를 취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점들을 노려서 말하자면 이 외곽을 때리고 중국과 미국의 약점들을 충분히 전략적으로 고려하고 지금 다시 이 도발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거는 북한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어떻게든 좀 뭐 해보겠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고도로 계산된 전략적 도발이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네. 그건 북한은 지금 굉장히 전략적이고 계산되게 미사일을 계속 쏴대고 있는데 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언론 CNN과 인터뷰를 통해서. 보면 네. 좀 뭐랄까요? 이 첫 번째 말이 북한에 대해서 답답하고 안타깝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온 말들이 북한에 대한 어떤 충고 같은 약간 부드러운 그런 대답으로 일관을 해 있거든요. 네. 무엇보다 뭐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한 건데요. 근데 그러고 지금 다음 날 상황에서 바로 오늘 지금 이런 상황을 이렇게 맞아서 굉장히 좀 미사일을 쐈는데 어떻습니까? 이 여기에 대해서 한국의 대응 자세가 저는 한 두 가지 측면을 봤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전술핵 문제를 먼저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은 아마 한미 간에 약간의 공조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 매티스 장관도 어제 전술핵 재치 이야기를 했는데 네. 어려움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외교란 거는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데 하나는 스냅샷 그 당시의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플로우입니다. 상황 변화에 따른 유연한 적용. 근데 현 순간 이 스냅샷 측면에서는 한미 간에 아직은 전술핵 이야기를 하지 말자
이러한 어느 정도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언론에 그 점을 밝힌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지만 플로우 차원에서 북한의 위협이 계속해서 고조되면 우리는 그에 대한 대응 조치가 필요한 거고 그런 네. 조치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북한에 대해서는 사실 두 가지 측면을 다 이야기하셨어요. 북한이 지금처럼 하면은 미래가 없다 이런 강한 이야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관계 개선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계속 노력해 가겠다. 그거는 뭐 이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레토릭상으로는 그 이야기를 저는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다만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압박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네. 그런 것을 주도하는 모습을 더 앞장서서 보여줄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어제 대통령께서 하신 전술핵 재배치보다는 통일부 쪽에서 나온 그 뭐 인도적 지원 부분이 예, 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일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 얘기해놓고 일렀다. 당장 오늘 도발하니까 오히려 더 우리의 행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따라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가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국제적으로 지금 대북 지원을 대북을 어떻게든 제재하려는 모양새에서 갑자기 우리가 또 이런 입장을 보이니까 좀 생뚱맞다 이런 표현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오늘 미사일 발사 상황이 없었더라도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니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된 지 불과 며칠밖에 안 됐는데 네. 다시 인도주의 지원이 왜 이 한국 정부에서 나오냐 이런 그 볼멘 소리들이 외국에서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북한이 다시 더 심각한 군사 도발을 해버리니까 우리 정부가 굉장히 지금 곤혹스러운 입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타이밍 그리고 어떤 재원을 어떻게 쏘겠다고 하는 것은 북한이 다 계산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문재인 정부를 확실하게 패싱해버리겠다, 패싱시켜버리겠다고 하는 북한의 이 전략적 판단 때문에 이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이 선택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으면 우리 대통령이 전술핵 재배치나 핵 개발은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대화 기조를 강조하고 우리 정부가 인도주의 지원을 얘기하는 바로 그 다음 날 이걸 보란듯이 쏴서 나는 이런 면에서는 우리는 한국 정부가 뭐라고 하든 그건 우리는 상대가 안 한다. 관심도 없다. 우리의 관심은 오로지 미국이다. 그리고 우리의 실질적으로 우리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체제를 보장받을 때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고요. 네. 북한의 이런 그 도발을 보면서 어제 또 뉴스에 보면 그 대통령 외교 특보죠 문재인 교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북미 수교 뭐 정세현 전 장관도 북미 수교가 해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이제 외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안보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되는 분들의 얘기인데 이런 얘기들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통해서 노리고자 하는 전략적 이해관계하고 묘하게 지금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게 북한의 이런 도발을 단순히 군사적으로만 해석할 게 아니라 고도의 외교 전략, 고도의 그 대남 전략의 차원에서 해석하고 분석해야 대응이 된다. 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속보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네. 뭐 긴박한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거니까요. 일본 관방장관 기자회견에서 6시 57분에 발사했다. 네. 7시 4분에서 6분에 일본 홋카이도 상공을 통과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데 7시 16분 홋카이도 에리모 미사키 동쪽 2,000km 지점에 낙하했다. 일본 영역에 낙하물은 없었다. 항공기 선박의 피해는 없었다. 이런 네.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때 8월 29일 날 저희 토론도 기억하시겠지만 일본 상공에 이렇게 예고 없이 미사일을 쏜 건 처음이었고 이번에 네. 두 번째입니다. 예고가 없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일본 상공에 무슨 불발탄이 떨어진다든지 네네. 선박이나 그렇죠. 어민들이나 네. 날아가는 비행기에 혹시라도 피해를 주게 되면 이거는 정말 불의의 그 착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동북아 정세에서. 네. 근데 일단 일본 영역에서 그런 일은 뭐 불행 중 다행으로 생기진 않았다는 걸 일단 일본 관방장관이 발표했습니다. 네. 김남국 변호사님, 예. 그러면 이번 정부가 늘 계속 줄기차게 견지하는 입장이 투트랙 정책을 고수하겠다. 그러니까 인도적 차원에서 계속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강력하게 압박을 하겠다는 아는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했던 통일부에서 발표했던 800만 달러 어치의 그 지원 이게 그러면
이 군사적으로 내지는 이게 한반도의 긴장 관계를 유화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계속 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어떤 그 대북 지원 자체, 인도적인 어떤 지원 자체가 뭐 한반도의 어떤 뭐 긴장이나 이런 것들을 당장에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대북 제재와 인도적 어떤 지원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한 이 원칙 자체가 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나라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이 아니라 예. 세계가 가지고 있는 정책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유엔에서 제재를 했지만 우리나라의 이런 인도적,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곳이 바로 유엔 산하 기구입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에 이미 사전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원을 하겠다라고 통지를 했고요. 미국도 역시 계속해서 미국도 뭐 북한을 제재는 하고 있지만 강도 높게 제재는 하고 있지만 동시에 역시 민간 차원이나 정부 차원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리고 유럽이나 뭐 다른 어떤 선진국에서도 북한의 어떤 인도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만 따로 어떤 특별한 정책을 가지고 뭐 이렇게 새롭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앞서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가 2015년 12월경 사실은 북한이 4차 핵실험 한 이후에 대북 인도적인 어떤 지원을 완전히 중단을 했고 네네. 그때 이제 중단을 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부분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나 이제 사실은 어떤 인도적인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지금 어떤 한반도의 어떤 남북 간의 상황을 보게 되면 모든 채널이 다 끊겨 있다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남북 간의 어떤 군사적인 채널을 떠나서 외교적인 채널, 민간까지 어떤 채널이 모두 다 단절되어 있고 사실은 뭐 군사적인 어떤 뭐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아주 긴박한 상황에 쓸 수 있는 뭐 비선 라인이나 이런 것까지 다 닫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위기 상황에 뭔가가 터졌을 때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아주 작은 노력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노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나만 생각되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이 얘기를 했었죠. 지금 북한에 대한 지원하는 건 북한에 대한 압력을 훼손하는 행동이다.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에 대해서 최대한 압력을 가할 때이다라고 일본부터 당장 그렇게 반론을 제기했다는 건 이게 한미일 공조로 이루어진 지원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조금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적십자사라고 하는 인도주의의 대표적인 단체가 전쟁 중에 탄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주의 문제, 보편적 가치는 전쟁 중에도 구현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적십자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서 인도주의 문제는 뭐 전 세계의 보편적 가치다. 지금 김 변호사 그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국민과 국가를 수호할 그 의무가 있는 국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주의 지원이 민간 차원에서 종교단체나 여러 시민단체나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전쟁 중이라 하더라도 그건 막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전쟁 중에도 적십자 표시가 있는 건물은 폭격하면 그건 전쟁 범죄입니다. 그러나 이건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그걸 하는 건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인도주의 지원을 고려할 때는 그것은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 속에서 인도주의 지원과 외교와 군사 문제를 어떻게 잘 결합시킬 것이냐라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인도주의 지원이라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하는 지원에 대한 그 생각과 민간에서 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르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 인도주의 지원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것의 시점과 결정하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당장 일본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서 저는 이 정부의 그제의 그 800만 달러 지원 발표는 시점이 결과적으로 잘못됐다. 처음부터 잘못했다가 아니라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미사일 발사를 하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가 얼마나 지금 머쓱해졌습니까? 그 점에서 좀 더 전략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현재 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인 것이고요. 어쨌든 인도적인 어떤 지원이나 이런 노력은 해야 되는 겁니다.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이 순간에도 북한을 상대로 외교를 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노력은 계속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외교 정상들과 만나고 또 유엔에서 또 협상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 성명을 발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에서 요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도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언제 할 것이냐 시기적인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우리나라로서는 외교적인 어떤 협상력이나 당연히 유엔을 찾아가기 전에 이런 결정을 해서 뭔가 한다라고 한다면 빨리 유엔 찾아가기 전에 하는 결정을 하는 게 좋은 것이고 다만 북한에서 이런 미사일 발사를 할지 도발할지 여부는 사실은 그것을 가늠해서 먼저 하기는 좀 어렵다. 아니, 그건 네. 있었던 근데 것이죠. 김 예. 그 북한이 그 또 다른 미사일 발사를 할 것 같다고 하는 징후는 하루 이틀 전에 이미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NBC에서 보도했었습니다. 네. 통일부가 이거 인도주의 지원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유엔 이 방문 전에라도 그러나 이거는 외교안보 그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통일부와 뭐 국방부와 외교부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통일부 입장에서 인도주의 지원 발표를 할 때 예상되는 여러 가지 국내적인 반응들이 있을 거고 그 경우에 적어도 국방부나 국정원하고 의논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국정원이나 국방부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지금 북한이 곧 미사일을 발사할 것 같은데 한 번 더 체크를 해봅시다. 이게 업무 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조금 세련되지 못했다. 미숙함을 드러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지적이에요. 네. 예. 신 교수님 제가 지금 앞서 네. 외교는 그 스냅샷과 플로우, 그러니까 현재과 계속적인 연속 손상이라는 점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대북 인도적 지원 포기해서도 안 되고 앞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다만 의사결정 시점은 사실은 바로 이틀 전에 그 유엔 제재가 나왔기 때문에 국제 공조 차원에서 대통령님의 유엔 연설을 통해서라든가 또는 뭐 좀 있으면 곧 추석이잖아요. 그럼 또 이산가족 문제나 인도적 지원을 연계해서 했으면 조금 더 세련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신 교수님,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지금 그 말은 이 쏘아오는 미사일이 화성 13호? 12형. 12형이라고 네. 추정을 한다면 이게 발사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뭐 발사 비용은 사실은 이게 규모의 경제라서요. 네. 하나를 만드는 데는 뭐 수천억이 들 겁니다. 네. 그렇지만 일단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 만드는 건 뭐 수십억.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거의 제로라 그렇죠. 가까우니까 사회주의니까. 비용이 적게 들 겁니다. 예, 따라서 예. 뭐 비용 문제로 북한이 이걸 못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처음 개발 비용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럼 이 한 발 쏘는데 800만 불이 넘을까요? 800만 불 안 들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보통 미사일 우리 기준으로 하면 800만 불 넘겠지만 네네. 북한이 이미 기존에 투자를 해서 계속해서 만들어 온 프로토타입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것을 찍어내는 비용은요. 뭐 수십억 정도가 원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십억. 그러니까 네. 이때 오늘 들어서 쐈던 미사일이 총 합이 7발 그쯤 된다면 예. 근데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계산하면 네, 네. 안 되는데요. 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인도주의 지원을 할 때는 예, 이게 물품으로 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무기 개발로 전향하지 못하도록 예, 하기 예. 위해서 일부러 뭐 옥수수라든지 또는 네, 네. 의료 약품으로 하는 것이고요. 네, 네. 근데 그거를 북한이 그게 불투명하니까 그거를 받아서 어디 뭐 국제 암시장에다가 팔아갖고 돈을 만들어서 무기를 개발하는 데 쓰고 그것까지는 감시가 알 안 수는 되는 없죠.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인도주의 지원을 할 때조차도 투명성을 강조하는 예, 예. 것이고요. 그것은 유엔에서도 계속해서 권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8시를 막 넘었는데요. 청와대에서는 지금 아마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 회의를 시작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17일 전에 6차 핵실험이 있었을 때는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대통령이 주재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대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NSC 전체 회의가 잠시 후 8시부터 진행됩니다. 회의에는 오늘 미사일 도발을 비롯해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상황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도 점검한다는 방침인데요. 앞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NSC 상임위가 열릴 것으로 전해졌는데 사안의 위중함을 감안한 듯 대통령이 주재하고 국무총리 등이 참여해 대상이 확대되는 전체 회의로 격상시킨 겁니다. 지난 6차 핵실험 이후 17일 만에 추가 도발이자 문 대통령 취임 이후 11번째 도발을 감행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매우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정부가 어제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를 간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북한이 보란 듯 감행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또 과밀대 타격이 가능한 IRBM급의 미사일을 일본 상공 너머로 발사해 사실상 한미일 공조를 겨냥한 점도 신경이 쓰이는 분위기입니다.
청와대는 우선 NSC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하고 주변국과의 통화로 철저한 공동 대응 태세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다음 주로 예정된 유엔 총회에서도 북한 도발에 맞선 국제 공조를 강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TV조선 백대호입니다.